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노동시장론을 한 5시간 정도의 시간 내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싹 훑어보는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듯이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료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노동시장론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자, 이 시간은 기본서 강의는 아니죠. 그래서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또는 출제 경향에 맞는 논점 중심의 강의는 기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고요. 공부를 미리 다 하신 분들, 시험을 앞둔 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노동시장론을 짧은 시간에 훑어보고 싶다거나 또는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노동시장론이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리할 때 이때 필요한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점 중심으로 몇 개 논점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서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정리용, 요약용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좀 맞춰서 노동시장론을 전반적으로 출제 논점들 위주로 훑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5시간의 특강 시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이런 출력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교수님들은 내가 앞으로 노동시장론에서 이런 내용들의 강의를 정리를 좀 더 깊이 자세히 재미있게 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뭐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어떤 교재를 또 구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담을 느끼시면 안 되니까 제가 가볍게 노동시장론 전반적으로 서브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으니까 요 내용을 프린트 하셔서 목차에 치중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부를 쭉 이 흐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조금 높여 드리기 위해서 큰 목차나 중요한 논점과 관련된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제가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고 판사할 때 여러분들이 그 빈칸에다가 좀 세세하게 좀 적어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서브 노트가 되겠죠. 이것이 그래서 그래프 또 그릴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중요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제가 여백을 좀 이렇게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기다가 이 5시간의 수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서브 노트를 여러분들의 마지막 정리용 노트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활용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노동시장론을 공부를 같이 할 건데요. 노동시장론을 일단 전체적인 체계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공부는 미리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요. 내가 공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논점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냐 하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노동시장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또는 했던 목차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중요한 출제 논점들을 제가 잡아갈 거예요. 그래서 출제 논점들을 먼저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개를 뽑아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해요. 자, 노동시장론이라는 과목은요, 요거는 노동경제학 파트예요. 동네는 그러나 일반적인 노동경제학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공부입니다만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시험의 범주 자체는 노동경제학 개론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다만 이제 깊이가 뭐 공인노무사 시험이나 이런 시험들보다는 많이 낮죠. 많이 얕아요. 그래서 좀 개괄적으로 아시되 최근에는 이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니까 빨리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즉 노동경제학 문제들이 막 들어오기 전에 빨리 공부하셔서 합격에 나가셔야 됩니다. 아마 또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굉장히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문제풀이 계속 2010년 이후로 바뀌고 있는데 급속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니까 물론 당장은 아니고요. 뭐 이제 한 2, 3년 내 정도가 지나면 문제풀이 이제 완전히 다 바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경제학 파트다라고 얘기했는데 제목은 노동시장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여기서 거의 출제가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노동시장론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파트가 크게 4가지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게 노동시장론이에요. 원래 노동경제학 파트 속에 있는 노동시장론. 그러다 보니까 과목과 이름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과서들은 이것을 노동시장의 이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노동시장의 이해 파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뭐가 있냐면 임금론이 있어요. 임금론. 임금에 관한 이론들을 공부할 겁니다. 임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용자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라서 사용자와 노동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금 인상률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일단 큰 그림을 보고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실업론을 공부할 거예요. 실업이론. 그래서 실업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실업이 갖는 의미는 뭐냐? 왜 우리는 실업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해결하려고 누군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느냐? 도대체 실업이 뭐길래 이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업은 여러 가지 발생 원인에 따라서 종류들이 좀 많이 나눠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실업을 유형을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실업의 유형을 뭐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라든가 또는 뭐 현재적 실업과 잠재적 실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나눌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볼 것이 우리가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분류예요.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의 분류. 왜냐하면 우리는 실업을 공부하는 이유가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세우죠. 대책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원인을 알았다면 원인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생 원인에 따른 실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것 좀 이따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노사관계론을 공부할 거예요. 노동경제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사관계론이라고 해서 노사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 다음에 노사관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모습, 어떤 유형으로 변천해 오고 있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속에서 우리가 노동상권론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노동상권의 세 가지 모습을 경제학적으로 이제 볼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큰 제목은 이렇게 네 가지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죠. 이 중에서 이제 출제가 제일 많이 되어지는 부분은 당연히 여기죠. 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경제학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제도 제일 많이 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이게 노동경제학 개론 수준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이쪽이 조금. 그래서 문제 비중이 과거에는 거의 여기서 몰빵으로 나왔었습니다. 몰빵으로. 그런데 지금은 점차 조금 출제 비중이 이렇게 분산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한 2007년부터의 기출문제를 쭉 분석하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최근의 경향은 이제 한 3년치 정도의 출제 경향을 따로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2007년, 2006년 이후에 나왔던 문제들이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나오되 계속 이것이 변형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3년치 최근 기출문제 경향은 바로 이 출제 비중 자체가 분산되고 있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경제학 쪽에 있던 문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경향을 갖거든요. 그래서 논점을 알아야만 또 출제 비중 또는 출제 논점을 알아야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적절한 공부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공부할 건 이 네 가지. 그 중에서 어쨌거나 아무튼 전통적으로는 이게 제일 공부 분량이 좀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왜 또 그러냐면 출제도 많이 됐었지만 이쪽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쪽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경제학이지만 상당히 쉬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이제 경제학 이론이 나오지만 우리 시험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조금만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내용들을 체크한 다음에 마지막에 외우고 들어가시면 전부 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아니야. 이쪽은 아주 순수한 의미의 경제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책을 보셔도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는 대학 때 경제학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쉽지가 않아요. 책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막 그래프 그려지죠. 수식 나오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할 때도 주로 이쪽은 혼자서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서 시간에도 이쪽은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거, 출제가 되거나 될 수밖에 없는 논점들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 필요성이 있는 이쪽 파트, 여기를 우리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오는 문제와 여기 나오는 문제를 모두 다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히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노동시장의 이해, 노동시장의 이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시냐면, 경제학 얘기라고 했잖아요.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노동의 수요 이론을 공부할 거예요. 노동 수요 이론. 노동 수요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공부한다는 게 바로 이 얘기거든요. 경제학적인 개념이잖아요. 두 번째로 그래서 노동 공급 이론을 공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공급을 한꺼번에 본다 해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동시장의 균형 분석이다. 동시 균형 분석이라고도 해요. 원래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쉬운 말을 어렵게 쓰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의 동시 균형 분석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이거는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노동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즉 균형 임금이죠. 균형 임금과 이때의 균형 임금 수준에서의 균형 수급량,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균형 고용량이 되겠지 결국.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임금과 고용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균형 임금과 균형 고용량 결정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요 이론은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는 이론하고 불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이게 근대와 현대 싸움이긴 한데 불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는 이론 요 두 이론에 따라서 보는 내용이 가치관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대의 관점에서는 이게 주류 경제학이었잖아요. 자유주의 또는 자유방임주의 경제학. 그래서 근대 이론. 네, 불완전 경쟁 가정은 이거는 케인즈적인 이론이죠. 현대 이론이에요. 현대 이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자면 1929년부터 시작돼서 1930년대부터 전 세계로 파급됐던 대공황이죠. 대공황. 그 대공황을 인류가 만나면서 그 전까지의 근대의 완전 경쟁 시장 이론 이것이 그 대공황을 설명을 못 해냈어요. 대공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을 못 했다고요. 그래서 학파로 보면 경제학으로 들어오면 이게 고전주의 경제학이라고도 하고 고전학파라 그러죠 보통.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이다 그래서 고전학파라고도 하고 성질 주장 이론적으로 보자면 자유주의 경제학이에요 이게. 자유주의 정확하게는 이제 자유방임주의죠. 자유주의 경제학, 자유방임주의 경제학. 아담 스미스를 모태로 한 이 사람들의 주장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대공황을 설명을 못해낸 거예요. 대공황을. 그런데 그때 나타났던 대공황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현대의 불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는 이론이었죠. 그래서 이게 케인즈라는 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케인즈 학파라 그래요. 그래서 케인즈를 중심으로 또는 케인즈의 이론을 지지하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의 그룹을 이제 우리가 케인즈 학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전학파라는 말도 클래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다, 경제학파다, 경제 이론이다,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 또는 고전학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을 봐야 돼. 이 둘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요 이론이 이제 우리 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기서 노동시장의 균형 분석에서 요걸 공부할 거거든요. 우리는 노동시장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를 공부할 건데 이 고전학파 이런 가정을 하는 이 사람들은요. 노동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단일 노동시장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산물 시장에서 경제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생산물 시장이면 단일 시장이고 이게 노동 시장으로 들어오면 단일 노동 시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중 노동 시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중 노동 시장. 기본 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다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중 노동 시장 또는 이걸 뭐 분단 노동 시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구분되는데 요게 이제 우리 쪽에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2차까지 주관식 문제까지.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2차에서 주관식으로 술술술술 암기하지 않고 이해해서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할 때 요 배경을 좀 잘 공부해 놓으시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서 이 시간에 탄탄하게 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이제 나중에 2차 가서 이게 굉장히 쉬워지죠. 객관식은 뭐 당연히 곤란한 문제는 너무 쉽고.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요걸 이해를 못 하시면 다 외워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주장들을.
다 외워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여태까지 하실 때도 그렇겠습니다만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 암기력은 떨어져요. 그죠? 저도 암기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신에 이해력이 올라가잖아. 삶의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암기력으로 승부를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이미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연령대인데 뭐 우리는 그죠? 물론 뭐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뇌세포에 뭐 5%못 쓴다고는 하지만 뭐 누가 쓰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도 항상 원하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기 중심의 공부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승부가 안 납니다.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돼.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면 수많은 암기할 내용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2차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을 모두 다 외워서 시험장에 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해 중심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저하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차근차근 이해를 하고 하시면 2차 가서도 그냥 논술처럼 그냥 술술 쓴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그냥 쓰면 그게 다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주셔야 된다. 억지로 머릿속에 외워서 집어넣는 건 안 됩니다. 끄집어내기도 쉽지가 않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노동 수요 이론을 먼저 공부하잖아요. 노동 수요 이론을. 그 노동 수요 이론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여기서는 자, 무엇을 공부했냐면 노동 수요 이론에서는 첫 번째 수요 개념을 공부했었어요. 수요란 뭐냐? 노동 수요의 개념. 그래서 노동 수요의 특징 이걸 공부했다고요. 그래서 노동 수요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서브노트 핸드아웃 드린 것이 있죠? 노동 수요의 특성 두 가지. 그래서 파생 수요가 하나 있고 파생 수요라고 하는 성질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결합 수요라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논점을 떠올라 주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노동 수요에서 공부할 게 뭐냐면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라 그래서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우리가 하나씩 쫙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걸 이제 좌표 삼아서 우리가 이 프린트한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세 번째가 탄력성 공부할 거예요. 탄력성. 이 세 가지가 노동 수요 이론에서 공부를 여러분들 해줘야 될 건데 이 세 가지가 제일 어려운 내용이에요. 우리 노동시장론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모두 다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시장론을 보고 처음에 전부 다 기겁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노동시장론은 처음에 여기만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풀려요. 그래서 왜 그런 과목이 있잖아. 들어갈 때는 웃고 나올 때 우는 과목이 있고 들어갈 때는 우는데 나올 때는 웃는 과목이 있잖아요. 노동시장론이 바로 그런 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어렵지만 이때 공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쭉 흘러가면 실험론까지 갈 거예요. 이게 실험론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가볍게 슥슥 봅니다. 슥슥 보시면 충분하게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일단 제가 드린 핸드아웃 중에서 노동 수요부터 시작해서 요거 순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갈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요걸 보자 말이에요. 노동 수요를 해서 이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노동 수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볼 건데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전제에 깔아야 될 것이 있죠. 노동이 거래되는 노동 수요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수요 자체를 뭐라고 공부했죠?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그죠? 생산물 시장으로 얘기하자면 상품 시장. 여러분들이 수요자,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노동 수요는 이게 노동을 수요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이잖아요. 근로자들은 노동을 공급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인 우리가 노동 수요자, 즉 기업이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결정 이론을 공부하려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남의 입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인 시장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빠르다 그랬죠,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산물 시장에서 즉 생산물 상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자잖아요. 맞죠?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 물건을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삼양라면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하죠. 가방도 사고 선글라스도 사고. 그러니까 이런 상품에 대한 소비자가 곧 수요잖아요. 물론 소비와 수요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범주에서는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산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물건에 대한 구매를 하고자 하는 또는 소비를 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 우리가 수요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할까 말까, 소비할까 말까, 또는 소비를 하기로 했을 때 소비를 늘릴까 줄일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이걸 보면 되죠. 이게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이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시면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수요, 기업 입장에서 노동을 수요할까 말까, 더 수요할까, 수요를 더 줄일까, 결정 요인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고요. 여기를.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노동이라는 재화예요. 이걸 상품을 노동이라는 상품을 시장에서 이 경제학 시장이잖아요. 경제학 시장 수요하고자 하는 자와 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자의 경우는 노동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자에게 공급을 하는 거죠.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공급을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요. 사용자는 노동자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노동 공급 여기다 쓰는 게 낫겠다. 그죠? 노동 공급을 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노동을 수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경제 행위인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사용자는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구매하는 대가로 뭘 지불해요? 임금을 지불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임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지. 임금을. 여기는 이제 공급이란 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계약처럼 노동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노동을 제공하는 거야. 노동자가.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사는 거지. 노동을 사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1,000원을 주고 2,000원을 주고 커피를 한 잔 사는 거랑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래되는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 노동이라는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뭐예요? 이게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도대체 이 노동은 어떻게 사고 팔아지느냐를 보는 거죠. 정확하게 사고 파는 건 아니야. 추상적인 거니까 이 시장은. 그래서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노동 수요자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노동을 수요하고자 할 것이며 노동 공급자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노동을 공급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지금 또 공부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먼저 볼 게 이제 수요 이론이니까 사용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노동을 수요하고자 할 때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하느냐 이걸 볼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결정 요인이야. 이걸 보려면 이제 요 두 가지가 이해가 되면 되는데 요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품 시장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예로 들은 게 삼양라면이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삼양라면을 구매하고자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을 때 삼양라면을 살지 말지 또는 사기로 결정했을 때는 삼양라면을 더 몇 개 10개 살지 5개 살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생산물 수요의 결정 요인이죠? 첫 번째가 뭐죠? 당해제와의 가격이 중요하죠? 당해제와의 가격. 그러니까 당해제와의 가격이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삼양라면이라는 상품의 수요, 디맨드예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삼양라면의 가격이잖아요. 프라이스. 약자로 그냥 쓸게요. 지금 칠판이 작으니까 조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들 삼양라면의 가격과 삼양라면의 수요와는 상관관계가 있겠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관관계, 함수관계 F. 자, 여러분들 뭐 머릿속에 가볍게 이해하시잖아. 삼양라면의 가격이 오르면 삼양라면의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삼양라면 가격이 비싸졌어 보니까 500원 하던 게 800원 한데 여러분들은 그럼 더 사요, 덜 사요? 덜 사겠지. 그죠? 삼양라면 수요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삼양라면의 가격이 하락하면 삼양라면의 수요가 늘어나겠죠?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자관계를 어떤 관계로 본다? 음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의 관계. 화살표가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역의 관계 또는 뭐 반비례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상관관계를 지금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결정 요인들은 전부 다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게 수요 함수예요. 사실은. 수요 함수. 그럼 이것 말고 또 있죠. 삼양라면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많아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의 변화. 이런 것도 얘기가 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양라면과 대체관계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짜파게티 같은 거의 가격.
그러면 여러분들 짜파게티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짜파게티의 가격이 예를 들면 하락했어요. 짜파게티가 하나에 800원씩 팔던 건데 떨이 그러면서 하나에 400원씩 막 팔아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 살 거 두 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줄져서 막 사겠죠. 그러니까 막 한 사람한테 5개 이상 안 팝니다. 그러면 막 와이프 데리고 와서 막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줄 세우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트 가면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짜파게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짜파게티의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싸면 많이 산다. 비싸면 덜 산다. 이게 가장 단순한 경제학 원리니까. 그러면 짜파게티의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짜파게티를 한 20개를 사고 집에 왔어. 그러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럼 이거 먹으면서 여러분들은 삼양라면을 같이 끓여 먹습니까? 아니죠. 삼양라면 먹을 때도 삼양라면 참 말고 짜파게티 빨리 먹어야지. 짜파게티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파게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짜파게티와 대체 관계, 바톤 타치 관계에 있는 삼양라면의 수요는 늘까요, 줄까요? 줄죠. 대체 관계는. 그러니까 결국 삼양라면의 수요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뭐가요? 대체 관계에 있는 짜파게티라는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즉 다시 말하면 A 재화의 가격은 B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죠? A 재화의 가격은 B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해되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수요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노동수예요. 그럼 노동수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삼양라면의 가격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시면 이거를 삼양라면이라고 보지 않고 이걸 노동이라고 보시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럼 노동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함수관계를 볼 거예요. 그럼 노동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예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더 많이 살까 덜 살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동의 가격이죠. 당해재화의 가격이잖아. 삼양라면의 가격은 삼양라면 수요 영향을 미쳤죠. 그럼 노동의 가격은 노동의 수요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동의 가격이죠. 그럼 노동의 가격이 뭐예요? 임금이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럼 선생님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노동 수요는 항상 기업 입장이에요. 기업은 노동 수요를 늘려야 줄여요. 줄이겠죠. 비싸면 덜 산다. 맞죠? 싸면 많이 쓴다.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라는 거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노동 말고 다른 재화의 가격은요,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그러면 노동과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생산 요소, 예를 들면 자본 같은 거죠. 자본의 가격. 이자율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자본의 가격은 노동수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자, 볼까요? 이거를 자본의 가격이 이자율, 기업은 이제 자본 설비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본 설비 투자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은행에다 지불해야 될 게 비용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자죠, 이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래서 이자율이 예를 들면 하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이자율이 하락해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준다고 한다면 기업은요, 돈을 많이 빌려오겠죠, 은행으로부터. 그래서 최신식 자동 설비, 자본 설비 같은 거 바꿀 거 아니에요. 공장 설비를, 생산 라인 설비를. 그러니까 자본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본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지. 싸면 많이 소비하니까. 그럼 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생산 라인이 2개 있는데 생산 라인을 5개로 늘린다거나 또는 구닥다리 20년 전 생산 기계를 최신식 설비로 다 바꾼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노동 수요가 줄죠. 그죠? 특히 예를 들면 수동식 기계를 자동화 기계로 바꾼다거나 이러면 그러면 노동은 더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즉 노동을 기계 설비로 대체하는 자동화, 전산화, 기계화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노동과 자본이 대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 관계. 그래서 대체 관계에 있는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역사 공부하실 때 보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증기기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기방적기도 만들어지고 증기기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공장제 수공업이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환되죠.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본 수요가 막 늘어나면서 기계 설비, 기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고용은 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공부할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많아요.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여기서는 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훑어나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논점이다라는 건 결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이 바로 뭐냐면 노동 수요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더 보고 한번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왜 노동 수요 결정 요인 중에서 자 보세요. 노동을 생산 요소로 사용해서 만든 최종 생산물, 최종 상품, 상품의 가격도 영향을 미쳐요. 노동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은 사실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생산 요소로 기능하니까. 그러면 생산물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노동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노동을 수요해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시장에서 우리 아까 여기서 공부했잖아. 이거 가지고 가볼까? 삼양라면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삼양라면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 삼양라면의 수요, 디맨드, 수요는 증가하죠. 시장에서 삼양라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양라면 공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삼양라면의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시장에서 많이 팔리니까. 그럼 삼양라면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삼양라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밀가루도 더 많이 필요하고 자본설비도 더 많이 필요하고 노동도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노동시장에서의 기업의 노동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결국 고용이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생산물 시장에서 삼양라면이 많이 팔리면 삼양라면 회사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맞죠? 삼양라면이 시장에서 안 팔리면 삼양라면 회사에서의 고용이 줄어들어요. 해고가 늘어나겠지. 회사가 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고 이윤을 늘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야만 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되고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임금을. 요게 바로 무슨 성질이에요? 파생수요 성질이라는 거예요. 파생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유발수요라고도 해요. 유발수요. 그럼 노동수요는 유발수요 내지는 파생수요의 성질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노동수요는 독립적인 수요가 아니라 생산물 시장에서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유발 또는 파생되는 수요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했듯이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부터 노동 수요가 유발됐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를 늘려주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고용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소비를 늘려주는 정책을 써도 돼. 이걸 늘려주면 고용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실업대책이죠. 고용을 늘리는 게 실업대책이잖아요. 그럼 실업을 해결하는 대책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소비를 진작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도 일자리가 늘어요. 이게 경기부양책 같은 거죠. 실업으로 가면 경기부양책. 그래서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면, 지갑을 열고 소비를 많이 하면 그 물건, 소비되는 물건을,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기업에서 고용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고용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실업자들이 고용이 되는 거죠? 그럼 고용이 되게 되면 노동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죠? 그 임금으로 소비를 더 늘리죠? 그럼 상품이 더 많이 팔리죠? 기업은 고용을 더 늘리겠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더 늘리겠죠? 경제가 순환되는데 이게 선순환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가버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실업이 심각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죠? 해고가 되면. 그러면 소득이 없어지죠? 그럼 소비를 줄이겠죠? 그럼 소비가 줄어들면요, 기업은 공급을 줄여야 되겠지? 왜냐하면 소비가 줄는데 공급을 계속 늘리면 다 재고로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공급을 줄일 거야. 그럼 상품에 대한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줄죠? 고용이 줄잖아요. 밀가루도 더 적게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해고가 일어날 것이고. 소비는 그러면 더 줄어들겠지. 악순환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경제가. 그게 바로 대공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노동 수요는 그래서 독립적인 수요가 아니구나. 노동을 생산 요소로 사용해서 만든 최종 생산물의 수요로부터 유발 또는 파생되는 수요구나 하는 거. 두 번째, 결합수요예요. 노동 수요는요, 독립적인 수요가 아니라 다른 생산 요소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수요입니다. 다른 생산 요소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수요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자본의 가격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은 노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노동과 자본 설비가 라는 두 개의 생산 요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트에서 파는 농심이에요? 삼양이에요? 숯하면 있잖아요. 숯하면이 여러분들 진짜 공장에서 직원들이 숯하라고 만들겠어, 면을? 숯하의 맛을 내는 기계 설비라는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은 노동과 자본 설비 또는 기계 설비가 결합되어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 둘이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대체 관계에 있다고요. 사람이 하던 일들은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요. 토지나 원재료 같은 것들은 노동과 대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금이 비싸진다고 해서 노동을 수요를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대신 밀가루를 많이 사면 라면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런데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노동에 대한 수요, 다시 말하면 고용을 줄이는 대신에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화 설비, 자동화 설비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설비를 늘리면 되죠. 대체관계죠, 이게. 완벽한 대체관계죠.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거기 노동 수요 이론에서 파생수와 결합수의 성질 개념 정도는 이제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노동의 가격인 임금, 당의 재화, 노동의 가격인 임금도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고, 화살표 관계까지 봤어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도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예컨대 노동과 대체 관계에 있는 자본의 가격, 이자율은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 아까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노동을 생산 요소로 사용해서 만든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도 전부 다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러니까 삼양라면의 수요를 예를 들면 늘려주거나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삼양라면의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쳐요. 삼양라면 회사의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삼양라면의 수요를 늘리거나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삼양라면의 가격 또는 짜파게티 같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그죠? 근데 또 뭐가 있나? 소득 수준 같은 것도 있어. 소득 수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재화의 소비가 늘어나는 재화가 있어요. 우등재 내지 정상재가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소득 수준이 늘어날수록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도 있죠. 열등재라는 게 있어.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소고기 같은 것들이 이제 우등재죠? 돼지고기는 상대적으로 열등재예요. 그러니까 연봉 2천만 원 받던 사람이 외식할 때는 돈가스를 먹지만 이분이 연봉이 1억이 되면요. 등심을 먹겠죠. 쇠고기 등심.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연봉 2천에서 연봉 1억으로 오르게 되면 예전에 즐겨 먹던 돈가스 같은 돼지고기 소비를 줄이고 대신에 우등재인 쇠고기에 대한 소비를 늘린단 말이야. 그죠? 그런 모습이야. 그게 우등재 열등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우등재이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고 열등재이면 소비가 줄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요 기본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니까 복기를 좀 해주시면 되고 아무튼 이런 감만 잡으시고 계시면 돼. 공부는 이미 다 하셨거나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니까. 자, 이런 예로 들어 설명하면 굉장히 이론이 쉬우니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셔도 돼요. 그래서 결정 요인들은 뭐 많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게 있어요.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 그래서 노동 수요량의 변화와 노동 수요의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동시에 다 영향을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동시에 영향을 다 미치거든.
화살표의 방향도 정비된 게 있고 반비된 게 있고, 그죠? 그다음 미치는 강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걸 동시에 보는 건 어려우니까 경제학에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하느냐면 이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건 잠깐 안 보겠다.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어. 나는 얘만 보겠다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격이 노동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반비례관계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노동수요 곡선은 우하향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 그러면 이쪽이 좌표가 임금이고요. 임금. 이쪽이 좌표가 이제 노동 수요량이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노동 임금이 예를 들면 임금이 W0의 수준이었다고 보세요. 그럼 W0의 수준에서는 지금 이 정도에서 지금 Q0 정도의 노동 수요량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A점이라고 놓고 봐요. 그런데 임금이 올랐어요. 임금이 W1으로 올랐다고 한번 쳐보죠. 그죠? 이렇게 임금이 올랐어. 그러면 이 점에서 만나죠? B점. 그러면 Q1에서 노동 수요량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량은 줄죠.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점이 이동했죠. 수요점이 이동했죠. 지금. 요걸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고.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노동으로 들어오면 노동 수요량의 변화지. 노동 수요량의 변화. 그럼 노동 수요량의 변화는 어떤 원인이에요? 임금의 변화죠. 임금의 변화. 그죠? 임금이 변화했잖아요, 지금. 오르거나. 오르고 내리면 똑같죠. 내리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죠? 음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가 와서 노동 수요량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노동 수요량의 변화의 원인은 뭐예요? 임금의 변화, 임금의 변화. 그러면 노동 수요량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와요.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현상이 이것만 보면 돼요. 동일 곡선상에서의 동일 노동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수요점의 이동이 옵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에서 보면 A에서 B로 또는 B에서 A로 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부터 우리는 노동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고. 그럼 이것과 구별될 것이 뭐냐면 노동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노동 수요의 변화.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지금. 내용이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수요량, 요건 수요. 그럼 노동 수요 변화는 뭐냐? 여기와 포맷을 맞춰보면 노동 수요 결정 요인 중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결정 요인 중 임금 임금 이외의 요인의 변화예요. 변화가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가 오는 거다? 노동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임금 이외의 요인도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니까 노동 수요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노동 수요량이 변화되는 모습이 온다. 이렇게. 우리 아까 봤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본 것처럼 그러니까 요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 이런 놈들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본의 가격 임금 이외 요인이죠. 지금 자본의 가격이 예를 들면 하락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락했다고. 그러면 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기업은 수요가 늘면 노동과 자본은 대체 관계니까 노동 수요는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겠죠? 노동 수요가 이렇게 변화했잖아요. 이렇게. 임금 이외의 요인인 얘가 변화하니까 얘가 변화했죠?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이제 그려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프로 어떻게 예쁘게 그림이 그려지나? 자, 이런 그림에서요. 지금 노동 수요 곡선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해봐. DL0. 자, 그러면 임금은 안 변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임금 이외 요인 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예를 들면 W0에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한번 봐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W0에서는 지금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A점이죠.
Q0만큼의 노동 수요량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자본의 가격이 지금 하락한 거죠. 자본의 가격이 하락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본 수요가 증가하면서 노동 수요가 지금 감소했죠. 그러면 Q0에서 노동 수요가 감소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지금? Q1 정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Q1과 W0가 만나는 점은 여기잖아, 지금. 그죠? 그럼 여기가 B점이야. 그럼 B점은 지금 여러분들 DL 제로상의 한 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점을 통과하려면 여러분들 노동 수요 곡선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좌측 이동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노동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 와요. DL0에서 DL1으로. 어떤 이동? 줄었잖아요, 지금. 줄면 좌측 이동이에요, 좌측 이동. 좌측 이동. 만약 노동수가 늘어난다면요, 우측 이동해야지. 왜냐하면 노동수가 늘면 여기잖아요, Q2. 그러면 Q2면 어디야? 여기지. C점이잖아요. 그럼 C점을 통과하려면 이게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DL2. 여기가 DL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변하면 동일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 오고, 임금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을 해요. 이걸 지금부터 우리는 노동 수요의 변화, 이걸 노동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차에서 출제될 때 어떻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음 중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하고 사지선다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다른 질문 하나도 볼 게 없어. 이런 게 뭐가 나오든지 상관없어. 여러분들 뭘 찾으면 돼요? 정답은 이것밖에 없어, 이거. 임금.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을 하면 정답은 임금밖에 없다고. 임금이 변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이 오잖아요. 임금이 움직이면. 이해되시겠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지만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2차까지 가져가서 우리가 이거 갖고 풀어내야 되니까. 자, 이 내용들이 바로 양가로 3번. 거기 논점에서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임금이라고, 임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은 뭐예요? 노동 수요 결정 요인 중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야.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이 변하면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제가 빈칸 만들어 놓고 그래프 써놨잖아요. 요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벽하게 이쪽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특강 첫 번째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개념 기초이론이었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의 개념과 특성, 그 다음에 노동 수요 결정 요인, 그리고 노동 수요의 변화와 노동 수요량의 변화의 개념, 이걸 정리를 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 수요의 탄력성 공부하면서 노동 공급 이론에서의 후반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제 뭐 소득 효과, 대치 효과 이런 것들을 정리를 같이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